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축구와 관련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뉴스였습니다. 분명히 뉴스, 그냥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끌고 있고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웬만큼 그 월드컵 또는 축구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관심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그 월드컵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로 바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세 번째 경기에서 처음에 기용하지 않고 벤치에 앉혀놨던 그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세계 최고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까지 차지한 그런 선수를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에서 벤치에 앉혀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감독들까지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미스테리다. 라는 그 인터뷰의 그 반응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지금 삼삼오오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진작부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홍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 이런 곳에서 저는 찾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뭐 축구를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비슷비슷한 우리 다 아마추어죠. 뭐 프로들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 감독의 어떤 축구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홍 감독의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비슷한 의견들이 올라온 뒤에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미국의 SNS에서도 지금 영어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잠깐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뭐 오래전에라도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얘기를 상당 부분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에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축구 대표팀과 직장의 그 리더십과 비교한 그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이게 뭐 직장인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직장인들까지도 많은 공감을 지금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그 직장인들이 서로 이제 글 올리고 하는 그 직장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Remember라는 커뮤니티인데 Remember에서 우리 팀장이 딱 홍명보 감독 같다.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처음에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뭐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이렇게 그 공감을 얻을지 몰랐습니다. 자, 작성자 이름은 제가 그냥 익명으로 할게요. A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자 A 씨는 팀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을 팀장이 의도적으로 핵심적인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고 또 좋은 의견을 그 직원이 내도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직장 내에서 그렇게 이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 그 축구를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손흥민이 꼭 필요하다고 워낙 주변에 평가가 있고 여론이 막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평가와 여론 거기에 마치 기싸움을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자 A씨도 축구인은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직장의 그 팀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의 팀장도 특정 직원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직 내에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를 부정하려는 심리 때문에 이번에 홍 감독과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 결과 가장 능력 있는 직원이 결국은 희생양이 되고 팀장 역시 본인도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는 선택도 역시 실패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글에는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직장인들의 공감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에서 퍼지니까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임원도 조직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뭐 이런 댓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시글은 댓글은 실제로 유능한 직원이 그런 팀장 때문에 조직을 떠난 경험도 많이 겪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한 직장인은 가장 일을 잘하던 직원이 결국 직장을 옮겼고 팀장은 그것조차 자신이 이긴 것으로 여기는 듯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능한 직원이 결국은 못 참고 못 견디고 직장을 떠나니까 팀장은 은근히 자기가 이긴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능한 직원의 이탈 후에 팀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결국 팀장도 팀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다라고 이 직장인 글 댓글이 그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홍명보 감독은 왜 그랬을까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전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그 글에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서 직장인들이 올린 글과 뭐 결국은 이제 비슷한 해석이긴 한데요. 바로 그 홍 감독의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 시절 홍 감독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수비 아시아 최고였죠. 그래서 최종 수비수를 맡으면서 영원한 리베로라는 그 별명을 불렀잖아요. 최종 수비수를 하면서 그 수비의 모든 진영을 맨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하는 그 조율하고 총괄하는 그런 지휘자 같은 임무. 그걸 리베로라고 하는데 영원한 리베로. 그래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게 칭송받던 홍명보 감독. 결국은 자신보다 더 칭송받는 영웅이 나타나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수비수니까 뭐 득점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 그 이번 대회에서 만일 득점을 한 골만 더 넣게 된다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 나가서 최고 득점을 올리는 선수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골도 못 넣었죠. 영원한 리베로로 불리던 홍명보 감독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만일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어서 그런 역사 기록을 새롭게 쓴다면 홍 감독에 대한 그 관심이 사그러지거나 지워지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명보 감독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의 독주를 무의식적으로 좀 싫어한 거, 꺼려한 게 아닌가라는 심리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 경기 내내 제대로 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첫 두 경기 동안에 무득점, 그리고 가장 약체인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할 때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결국 월드컵 최고 득점 선수 타이틀을 얻지 못했죠. 자, 직장인 커뮤니티의 글처럼 이것조차 홍 감독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치지? 라고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하라고요. 협회에서도 사과하라고 하니까 일단 나와서 사과는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홍명보 감독이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길 저는 바랍니다. 2년 전에 그런데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32강 진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커지고 얘기가 시끄러워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드디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라는 뉴스도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 경찰은요, 2년 전에 홍 감독의 그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서 적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그 고발장을 책상 서랍 속에 2년 동안 넣어놓고 묵혀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이 또 더 나아가서 축구협회의 비리 의혹까지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죠. 역시 눈치 백단 대한민국의 경찰답습니다. 네. 그런데 전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2년 만에 뭐 뒤늦게 수사를 한다니 늦게라도 수사하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고 2년 동안 책상 서랍 속에 넣고 묵혀놓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입니다.
고발을 접수하고도 여태 그냥 있었던 경찰이 왜 그러고 있었는지, 혹시 뭐 윗선에서 무언가 지시를 받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경찰 본인이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인지,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축구협회는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하겠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뭉개고 있던 경찰의 태도, 그런 건 또 누가 조사를 하죠? 자, 그 궁금증도 듭니다. 참 갈 길이 멉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길 바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잇따라 나오고 있는 보수 성향 대법원의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자주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굵직굵직한 판결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큰 판결을 다 내리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연방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은 어제 민주당 쪽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을 했는데, 그 해임한 데에 대해서 대법원 찬성 6, 반대 3명으로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딱 그거예요. 보수 6명, 진보 3명인데 딱 그 구도대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적법하다.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해임한 게 적법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적법 여부가 났냐면,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관에 대한 위원이나 위원장을 대통령이 이렇게 해임하는 건 안 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괜찮아라고 땅땅땅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무슨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런 사유가 없을 때는 바꿔 말한다면 그런 게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있습니다. 1935년 그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뭐 70년 넘게 이어져 오던 70년이 그렇죠. 거의 한 80년 전 90년 되나요? 네. 1935년이니까 네. 거의 9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판례가 지금 뒤집힌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물론입니다만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그 공직자 해임 권한이 상당 부분 그 대폭 넓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참고로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은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기관은 연방준비제도, 뭐 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페드라고도 하죠. 한국 뉴스에서는 이제 연준 많이 하고, 또 미국 뉴스에서는 페드라고 많이 합니다. 그 페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독립기관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연방거래위원회도 이제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FCC,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은행을 직접 갈 일 없죠. 다 온라인 뱅킹 하시죠. 그런데 은행을 직접 가서 뭐 디파짓하고 돈 찾고 하던 그 시절, 은행 창구에 가면은 이 텔러분들이 한 명씩 쫙 계시죠. 그 텔러분들 한 명마다 앞에 요만한 명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텔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보다는 FDIC라는 그 큰 명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은행은 FDIC에 의해서 뭐 인슈어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명패가 의무적으로 은행에 갖다 놔야 되는 게 법입니다. FDIC. 그게 뭐냐면 연방예금보험공사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국 나사. 이것도 독립기관이고요. 사회보장국, 우리가 연금 받고 하는 거 사회보장국 SSA,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SBA,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등등 모두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 기관들은 행정부 산하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기관에 대한 수장이나 뭐 이사나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통령이 해임을 했는데 괜찮아라고 땅땅땅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만 놓는다면 그 기관의 정책을 대통령이 일일이 통제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독립기관은 정책적으로 일일이 통제하면 안 된다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통제를 일일이 안 해도 그 수장만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 사실상 대통령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독립기관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크게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대부터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원했던 그런 결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우리 연방대법원은 내렸다라면서 어제 굉장히 이 판결에 대해서 지켜 세우는 그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3명인 현재의 그 대법원 구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름 휴회를 앞두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중요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립기관에 대한 그 인사에 대한 판결 말고도 사실은 어제 정말 여러 개의 판결, 그것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판결이 몇 개 더 나왔습니다. 한 두세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연방대법원이 하루 이틀 만에 몇 개를 판결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큰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 어제 이 와중에 트럼프 그 성추문 관련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내려진 결론이에요. 보수 대법원도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추문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패소한 그 성추문 사건 판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기각,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냥 기각 판결을 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결을 이것도 뭐 내린 거라고 하면 내린 거지만 뭐 적법하다, 합법이다, 위법이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각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그 지인 캐럴에게 $500만 배상하도록 한 그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 요 판결에 대해서는 맹비난했습니다. 독립기관 수장에 대한 해임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최고의 위대한 판결이다라고 이제 짙게 세웠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정작 본인의 그 성추문 사건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금방 대법원을 또 맹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할 것이냐, 무효로 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그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 유효표로 집계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와 관련해서 일부 주의 그 제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달라. 저 주는 그 선거일 이후에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는데 저거 막아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게,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 또 이걸 기각시켰어요. 아니 그냥 이건 우리가 심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맞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판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미국 전체 선거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돌려보내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합법 판결까지도 내렸어요. 자, 우편 투표 그 유권자 성향들, 요건 주로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젊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뒷목 잡을 만한 그런 판결이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좋아했다가 지금 뭐 2번 연타석 그냥
대법원을 또 맹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요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서 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 이제 언론에서는요 좀 예상이 달랐어요. 언론에서는 현재 보수 우위잖아요. 6대 3으로. 그래서 그 현 구조를 감안해 봤을 때 우편 투표에 좀 불리한 민주당 쪽에 좀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내려지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좀 예상을 깨고 대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이라고 대법관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란표를 던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밝혀졌어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이분이 진보적인 성향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선거일이 지난 후에도 도착한 우편 투표 유효하게 하는 거 맞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에이미 베럿 대법관 요분도 보수 성향이신데 요분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쪽의 의견을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외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것보다 더 큰 핵폭탄급 판결 결과가 그 뭐냐면 출생시민권법 판결입니다. 요게 이제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여하튼 이번 주 안에 나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자동으로 주는 건 금지한다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이민단체에서 소송이 제기됐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그 심사를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는데 요게 빠르면 오늘 나옵니다. 늦어도 한 내일 사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로버트 대법원장이 대법원 여름 휴회를 갖기 전에 중요한 마지막 판결을 오늘 내일 사이에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마지막 판결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름 휴회를 갖기 전이라는 것은 지금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공교롭게도 7월 4일이 공휴일로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당겨서 금요일 날부터 이제 놀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놀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화수목 요 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땐 오늘 나올 그 가능성 늦어도 내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태어나면 곧바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그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합법이야. 행정명령이 맞아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태어나는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게 이어질지 굉장히 미국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는 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면 곧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꼭 누르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 전쟁 그 종전 MOU가 발표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60일 동안에 회의를 한다, 협상을 한다 이제 하는 그런 와중인데 여하튼 그 MOU가 발표된 직후에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가스값 상승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구독자님 계신 곳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가 아니라면 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캘리포니아주는 이게 안 떨어져요. 글쎄 올라갈 때는 올라가더니 내려오는 건 안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7월 1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네 내일. 7월 1일 내일부터 또 한 번 캘리포니아주에 가솔린 관련 세금을 인상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가솔린 가격은 누구에게나 다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가 공유한다면 이렇습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일부터 주정부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가솔린세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이는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도로교통 인프라 법안에 따라서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때그때마다 투표에 붙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2017년에 한 번 투표에 붙였어요.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가솔린 세금을 맞춰서 올린다라고 돼 있어. 그때부터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얼마나 오르냐? 요번에는 갤런당 2.2센트가 올라갑니다. 아유, 뭐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게 2.2센트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들여다보면 이 속 터질 일입니다. 자, 이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솔린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 오명을 계속 더 쓰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 운전자들이 가솔린을 넣을 때 그 지불하는 각종 세금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게 있고 또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금 좀 브렉다운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주와 좀 겹치는 것도 있고 어떤 주는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는 가솔린 세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에 보내는 연방 세금, 두 번째는 주정부에서 걷어가는 주정부 세금, 세 번째는 환경 관련 부담금입니다. 이 환경 관련 부담금도 당연히 이제 주정부에 해당되는 건데, 자, 일단 연방 유류세는요, 갤런당 18.4센트입니다. 18.4센트. 요거는 미 전국 어느 주를 가나 똑같습니다. 네,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캘리포니아 주는 자체적으로 유류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내일부터 또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류세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얼마냐? 지금 61.2센트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2.2센트 더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기본적으로 내는 그 유류 세금이 63.4센트로 내일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주 판매세도 그 가솔린에 부과가 돼요. 이는 주 내에서 또 각 지역마다 뭐 카운티, 시티 다 조금씩 세율이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주 평균 약 한 2.25%. 내가 그 가스를 넣은 거 내가 뭐 40불을 넣었으면 거기에 2.25%, 뭐 60불을 넣었으면 거기에 2.25%가 부과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가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비싼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게 뭐냐? 바로 환경 부담금 때문입니다. 세금 외에도 캘리포니아의 특유의 그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발생에 비용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없는 주와는 요것 때문에 큰 차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텍사스나 이런 데는 뭐 주 세금도 싸거나 또는 어디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의 막 2불씩 차이 나고 그러죠. 갤런당. 지금 캘리포니아에 뭐 5불 45 막 이런데 지금 댓글 보내주신 거 보니까 텍사스 그쪽에는 뭐 3불 29 뭐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불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 한 15갤런 넣으면은 30달러 차이 나는 겁니다. 엄청나죠. 짜증나죠. 매주 그렇게 넣으면 한 달에 120불 차이 나는 거예요. 자,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주에는 또 그 외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세 같은 게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는 비용 뭐 이런 거. 이게 얼마냐? 이게 갤런당 무려 25센트를 부과합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내일 오르는 게 2.2센트입니다. 그것도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세 요게 25센트입니다. 갤런당. 그리고 저탄소 연료세라고 있습니다. 요게 또 17센트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의무적인 수수료가 포함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환경 규제와 관련된 세금이 50센트 이상입니다. 한 55에서 60, 대충 평균 한 55센트 정도가 갤런당, 이게 뭐 한 번 넣을 때가 아니라 매 갤런당. 그러니까 10갤런 넣으면 5불 50을 그냥 환경 관련 돈으로 내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20갤런 내면 11불을 그냥 환경 관련 돈으로 내는 겁니다. 매번. 결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솔린 1갤런당 세금 및 수수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종의 환경 관련 수수료고요. 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있잖아요. 그런 세금, 수수료 다 합치면 갤런당 한 1달러 50센트 정도 내는 겁니다. 매번. 10갤런 넣으면 뭐 15불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20갤런 넣으면 30불 뭐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기차 보급 확대가 되면서 이 가솔린 세금이 좀 더 세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아니, 가솔린 아끼고 환경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타려고 하는데 완전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연간 가솔린 소비량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전만 해도 1년에 135억 갤런을 썼는데 최근에는 115억 갤런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35억 갤런을 소비자가 썼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갤런당 뭐가 얼마 붙고 뭐가 얼마 붙고 꼭 붙는 거. 그게 135억 갤런만큼 붙어서 주정부에 그 돈이 그만큼 들어갔을 텐데 그 붙어서 걷는 돈이 135억 갤런이 아니라 115억 갤런으로 줄어드니까 주정부에서 걷는 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재원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판매량이 감소하고 대신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전기차도 어디를 다니느냐? 다 도로를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도로 교통 유지, 인프라 유지, 보수 그 비용은 그 가솔린 낼 때 거기서 걷는 걸로 이제 되는데 전기차를 많이 타면서 요 비용을 많이 못 걷고 있다라고 말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완전히 공짜로 도로 이용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건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차 소유자들은요, 그 도로 유지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가솔린을 넣지 않으니까, 가스를 넣지 않으니까 그때 내는 건 없습니다만, 그러면 언제 내느냐? 1년에 한번 그 DMV에 등록을 할 때 차 레지스트레이션 피 내죠. 그 1년에 한 번 낼 때 전기차 내는 사람들은 그 일반 휘발유차 내는 사람들보다 좀 더 냅니다. 왜? 그 좀 더 내는 그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 그 인프라 유지 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우리가 쓸게 해서 좀 더 걷어가는 겁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그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전기차로 바꿨는데요. 차 살 때 왜 내잖아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업프론트로 내죠. 그 DMV에 가는 그거 한 돈 천불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이씨 왜 이렇게 비싸지? 알고 봤더니 전기차는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기차들이 공짜로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한인사회 소식 좀 몇 가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그리고 7.5 연쇄적인 강진이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한인사회에서 이제 구호 활동이 또 모금 활동이 이제 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모금 활동을 시작한 곳이 바로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니다.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성금 모금 캠페인을 어제부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창회는 모금된 성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현지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7월 15일까지 약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런데 모금하는 주체는 서울대 총동문회이지만 서울대 동문이 아니어도 누구나 뜻을 함께 한다면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여하세요라기보다는 그래도 한인사회가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그 생각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 구호단체들 한인사회 브랜치 또 이제 나서고 있어요. 굿 네이버스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와 연계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보냈고요. 거기에 소속된 의사, 한의사 이런 분도 파견돼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주 지역의 한인 사회가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당연히 두 팔 걷고 나가는 건 그건 당연하고요. 또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워도 다시 한번 어려운 그 이재민들 돕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당연히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됐다.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아는 이름일 텐데 한때 한인사회 최대 의류기업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미 전국 어디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의류기업 바로 Forever 21. 이 Forever 21을 창업했던
그 사장 창업주가 장도원 씨라고 뭐 저도 오래전에 취재기자 생활하면서 뭐 일면식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참 남 같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포레버 21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포레버 21은 뭐 일단은 파산했고 회사는 다 넘겨줬죠. 그래서 장도원 씨 일가는 도대체 뭐 하나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이제는 장도원 씨 딸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둘째 딸에게 뭘 좀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도원 씨 일가가 둘째 딸과 그 사위를 정점으로 해서 최근에 그 외식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LA와 샌프란시스코 중간쯤에 프레즈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샌프란시스코 쪽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 프레즈노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도원 패밀리가 운영하는 K푸드 식당 브랜드, 그러니까 한식 브랜드죠. 서울 미트 컴퍼니라는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트는 이제 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고기 무제한 뭐 이런 체인점인 것 같아요. 서울 미트 컴퍼니가 최근 북가주 프레즈노 패션 페어라는 몰에 크게 개업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미트 컴퍼니는 워싱턴주, 유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의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레즈노에 하나 더 낸 거죠. 무제한 한식 바베큐 프랜차이즈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플로리다에도 신규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조만간 텍사스에도 또 신규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그 시애틀 인근에는 이미 있고요. 유타주에도 있습니다. 자, 서울 미트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누구냐? 장도원 씨의 둘째 사위 줄리어스 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둘째 딸의 남편인데 줄리어스 손은 그 프레즈노 현지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과 K푸드 열풍을 북가주 그리고 이 프레즈노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도원 씨의 둘째 딸 에스더 장 그리고 사위 줄리어스 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도원 씨 일가는 최근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포레버 21의 창업주 일가가 요즘은 고기 무제한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구나. 뭐 이제 그 정도 뭐 우리하고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다니시다가 서울 미트 컴퍼니, 서울 고기 공장 그런 걸 보시면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H마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H마트가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에 두 번째 매장 오픈을 확장했습니다. 오스틴 지역에 이미 있는데 하나 더 내는 거예요. 자, H마트는 1982년에 창립해서 올해로 무려 창립 44년을 맞게 됐는데 캘리포니아 등을 비롯해서 동부, 남부 전역에 지금 매장 확대와 전략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H마트에 따르면 그 오스틴 그 지역에 그 새롭게 내는 두 번째 신규 매장은 약 2만 3천 피트 규모로 운영됩니다. 텍사스 주에만 요게 벌써 8번째 매장입니다. H마트는 추후 오스틴 두 번째 매장의 그랜드 오픈, 그러니까 아직은 소프트 오픈했지만 정식 그랜드 오픈 날짜를 확정해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 1, 2주 안에 어피셜 그랜드 오픈을 할 겁니다. 지금은 소프트 오픈했고요. H마트 그 오스틴 2호점에 가면 이제 푸드홀, 푸드코트 같은 게 있는데 푸드코트라고 안 하고 푸드홀이라고 표현을 H마트는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이제 한국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식 치킨 전문점, 그 BBQ 치킨 한국에선 유명해요. 그런 거 또는 한국식 중화 요리 백종원의 홍콩 반점도 들어간다고 하고 한식 전문점 512 골목집. 이거는 왜 512 골목집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그것도 들어간다고 하고 한국식 베이커리 빵집 유명하죠. 뚜레쥬루. 예, 그것도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적인 그 음식도 그 푸드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H마트는 북미 최대의 에이시안 슈퍼마켓 체인이죠. 그리고 미국 내 아시아 식문화의 지금 선구자, 뭐 가장 큰 마트 체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2년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에 현재 미국의 한 20개 주에 H마트가 있는데 매장은 전부 다 합치면 110개 정도가 됩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 20개 매장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그 인근에 뉴욕과 뉴저지 그 지역에 그리고 뭐 텍사스에 8개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텍사스 지역에 H마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매장 확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에는 2개를 내는데 뭐 LA나 뉴욕도 아니고 오스틴이라는 지역에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낸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백인 또는 뭐 난코리안들만을 대상으로도 우리는 이제 자신이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랄까?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H마트는요, 이미 뭐 아시안 마켓 경쟁 상대라고 할까요? 뭐 중국계 마켓이나 일본계 마켓 체인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미 숫자, 그러니까 매장 숫자나 매출 규모 등등에 있어서 이미 월등하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국 내에 최고 매출이나 가장 많은 매장 수를 거느리고 있는 마켓이 어디야? 그러면 한국 마켓 H마트 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H마트는 특히 이제 한류 열풍을 타고 그렇게 이제 백인, 히스패닉, 뭐 흑인 분들 뭐 이게 다 난코리안들을 다 어울리면서 이제 그 소비자 확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LA 한인타운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H마트에 뭐 한국 분들이 이제 머저리티지만 조금만 외곽에 나가도 특히 이제 다른 마켓보다는 H마트는 외국 사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H마트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식으로 이렇게 음식이나 이렇게 상품들이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진짜로 한국적인 그런 음식이, 그런 식품, 막 그런 황태포, 북어포 막 이런 거를 찾으려면 좀 어려운. 근데 그런 거는 H마트가 아닌 다른 마트에 가면 또 충분히 있는 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H마트가 아닌 다른 마켓이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뭐 실제로 요건 뭐 제 경험담입니다. 구독자님들이 계시는 곳에도 뭐 다른 한국 마켓들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H마트 뭐 웬만하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H마트 얘기하니까 얼큰한 매운탕 생각이 나네요. 근데 H마트에는 얼큰한 매운탕 글쎄 뭐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H마트 말고 그 지역의 로컬 마트에 가면 오히려 그런 게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컬 마트 작은 마켓 말고요. 좀 큰 로컬 마트, H마트와 뭐 덩치가 얼추 비슷한 그런 큰 마트. 제가 그 애틀란타 뭐 동부 쪽 이쪽에 가니까 창고 마켓이라고 굉장히 크더라고. 뭐 그런 정도 규모의 마켓 뭐 이런 거가 있다면 아주 한국적인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뭐 얼큰한 매운탕 재료 사다가 매운탕이 생각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매운탕 생각을 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